삼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삼심 공부하는 시간. 지난 시간까지는 요결에 나타난 삼사께서 대장정격을 적용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경험리, 드라마틱한 임상경험리를 통해서 삼심법을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요. 이번 시간은 대장승격증, 대장승격을 적용하신 임상 사례는 단 3건만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함께 살펴봅니다. 삼도인 침구 요결 33장 통풍문에 보면 9번째 임상 경험네. 한 여자가 나이 60의 양편 견비통과 마비가 심하였었는데 시의가 천응혈을 난자함으로 인해 병세가 전극하여 의복을 여민인데도 타인을 의뢰하더니 통비한성으로 치료하였더니 유효하더라. 여기 이 임상 사례에서의 견비통, 어깨 통증은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50견을 말합니다. 50견, 영문명으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합니다. 동결견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깨가 얼었다, 깨질 것 같이 아프다. 천응혈을 난자했다, 이건 사혈요법을 말하고요. 그런데 삼사께서는 통비한성으로 치료했다, 즉 대장승격을 적용하셨다 했습니다. 이번엔 통풍문 14번째 임상경험네. 한 부인이 우견이 통비하고 손도 또한 같으며 기형이 원래 침약으로 유명하여 데려오더니 천응혈을 난자함으로 인해 통세가 경심하고 한혈이 왕래하여 거지가 민주함으로 의대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지라. 내가 통비한성으로서 치료하였더니 하루 만에 진한이 그치고 수회에 통비가 그쳐서 의자대임이 가능하더라. 역시 50견입니다. 이번엔 양편이 아니라 우측에만. 그런데 천응혈을 난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지가 민주하다. 이건 이제 움직이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옷을 자기 혼자 입을 수도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한혈이 교작하면서 진한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해 보면 한혈이 왕래하였다, 그리고 진한, 몸이 덜덜덜덜 떨렸다. 이것은요 의료사고입니다. 즉 사혈요법으로 피를 왕창 뽑아냈더니 몸이 덜덜덜덜 떨릴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건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혈요법 무분별하게 쓰면 안 돼요. 의료사고 날 수 있어요. 통풍문의 11번째 임상례. 한 여자가 나이 30에 좌수, 대지, 차지, 중절이 먼저 마비되어 점점 구안괴사에 이르게 된지라. 통비한성방을 썼더니 유효하더라. 두 건의 임상례는 견비통이에요. 50견. 그런데 여기 11번째 임상경험례에서는 구안괴사래요. 이것은요 뇌경색,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이것은 벨팔시로 볼 수 있는데요. 뇌경색이 아닌데도 뇌경색과 같은 구안괴사, 구안화사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은 끝에 가서 다룰 겁니다. 이 3건만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먼저 통비란 무엇인가? 통비한성은 무엇인가? 견비통? 여기에서 견비통은 50견이라 했어요. 그런데 사혈요법을 썼더니 오히려 더욱더 증세가 심해서 옷도 스스로 여미지 못하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대장승격증 중에는 구안괴사도 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여기 통비한승이라는 용어는 황제내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황제내경 소문 제43 비론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기승자 위 통비야, 즉 한기가 지나친 것을 통비라 한다. 삼사께서는 내경에 이 소문에 들어있는 이 표현을 빌려서 통비한승방을 고안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땡땡땡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특히 머리 위로 또는 옆으로 활동 중에 제한된 손뻗기로 구성됩니다. 또한 환자들은 어깨 회전이 제한되어 개인 위생, 의복, 머리 빗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 땡땡땡으로 인한 기능장애, 50견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프로즌 숄더로 인한 기능장애는 혼자 옷을 입기도 어렵다. 또는 대소변을 볼 때도 옷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렵다. 머리도 빗기가 어렵다. 아니, 삼도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 논문에도 그대로 등장하네. 이것을 가리켜 프로즌 숄더, 직역하면 얼어붙은 어깨. 이 프로즌 숄더는 미국의 어네스트 코드만이라는 학자가 1933년에 낸 논문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50견은 치료도 어렵고 정의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50견은 치료 방법이 없다입니다. 서기적으로 대증요법만 있어요. 대증요법. 사암사께서는 통비한승이라고 말씀하신 그 견비통, 그것은 내경에서 한기가 승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 그걸 통비라 한다. 그런데 프로즌 숄더래요. 물론 실제 어깨가 얼었다, 얼음이 얼듯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네스트 코드만은 50견은 치료도 어렵고 정의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다. 그래서 그가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 프로즌 숄더. 아니, 혹시 내경을 보았을까요? 이것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동결견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분류법이 재밌어요. 1단계 freezing, 그러니까 어깨가 지금 얼어가고 있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freezing. 2단계 frozen, 즉 꽁꽁 얼게 하는 그 진행 단계가 멈추고 얼어 있는 상태. 그리고 thawing, 이것은 이제 해동기라고 합니다. 해동기. 용어 자체가 재밌지 않아요? 1단계, 어깨 관절에 심한 염증이 발생합니다. 환자에게 극심한 어깨 통증을 유발합니다. 2단계, 통증은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어깨 관절의 경직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머리 빗기, 브래지어 착용, 셔츠 단추 잠그기 등 일상활동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3단계, 어깨의 통증과 경직이 점차 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2단계가 되면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데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오늘날 병명으로 굳이 말하자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몰라. 대증요법만 있다 그랬어요. 대증요법은 통증경감요법. 표현이 재밌어요. 얼어가는 시기, 얼어있는 시기, 그리고 해동되는 시기. 통비한승 용어와 아주 딱 맞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 병 자체가 모든 환자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럴 수 있대요. 50견 환자의 어깨 피부에 교감신경 기능 장애를 시사하는 비정상적인 체온 조절, 이러한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견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어네스트 코드만은 어깨에 동결견, 마치 얼어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후학들이 연구해 보니까 많은 50견 환자들에서 체온이 낮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신 체온이 낮은 사람도 있고 그 50견이 있는 국소 부위만 체온이 낮은 경우를 종종 보았다. 많은 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결의 내용과 어찌 그리 같은지요. 황제내경에서 말한 것과 어찌 그리 같은지요. 통비한성, 변비통 정리해드리면 일단 통비는 한기가 지나친 것을 통비라 한다. 사암 우울증 경험례에서 한 대목 인용해드립니다. 한 부인이 30여 세에 재상으로부터 심하에 이르기까지 창반과 같으며 냉기가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이불로 휩싸도 항시 복한을 감각해 되는지라. 속에 있는 창반의 기는 모두 비후에 속했으며 한은 허인지라 비정격을 사용하여 완치되었다. 이 경우엔 대장 성격이 아니고 비정격.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암사께서 통비한성증으로 어깨가 아픈 것 대장 성격으로 치료했어요. 그런데 비정격을 적용했다 하게 되면 대장 성격을 적용한 것과 같죠? 대장 성격을 적용한 것은 비정격을 적용한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암사께서는 유주로를 보시고 병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시고 비정격 또는 대장 성격을 적용하신 겁니다. 복냉증, 이 임상례에서 30여 세의 여인이 복냉증이 있었기 때문에 비정격을 적용했고 대장 성격을 적용하신 것은 유주로상이 대장경이 지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때때로 유주로도 보셔야 돼요. 서의적인 대증요법에서는요, 아이스팩도 써보고 핫팩도 써봤다는 여러 임상례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논문에서는 아이스팩은 50견에 유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의 NHS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50견엔 온찜질 물리치료가 더 좋았다. 그래서 온찜질을 권해요. 그러니까 동결견이라는 말이 실제 얼어붙은 어깨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핫팩이 아이스팩보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야말로 그곳은 한기가 승한 곳이다. 전신 또는 국소 부위에. 그리고 소염 진통제 쓰는 게 다예요. 여기의 경우 사암사께서 대장 성격을 적용하신 경우는 모든 변비통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유효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논문이. 그런데 온찜질이 더 많다. 만약에 냉찜질을 했더니 도움이 되고 온찜질을 하니까 더 화끈화끈 아파? 그 경우엔 대장 성격증이 아니고요, 대장 정격증이거나 소장 정격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혈요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논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외상으로 인한 저체온증, 외상 환자의 저체온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외상성 출혈로 인해 악화되어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저혈량성 쇼크는 저체온증, 응고병증, 산독증이라는 치명적인 세 가지 증상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출혈을 초래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교통사고로 어떤 상해사고로 피를 많이 흘리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를 왕창 뽑아냈다 인위적으로, 그건 교통사고로 피 흘리는 것과 같아요. 무분별하게 쓰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의료사고 날 수 있어요. 사암두인의 임상례를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장 성격증에 의한 변비통 50견, 체력이 약한 노약자, 노년층의 50견. 만약에 변비통 부위 50견 부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온찜질을 하니까 더 아파, 냉찜질을 해봤어, 그러니까 통증이 좀 경감이 돼, 그때는 대장 성격이 아니라 대장 정격 또는 소장 정격입니다. 온찜질을 했더니 좋아, 그러면 대장 성격 쓰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구안괴사를 대장 성격으로 치료했다, 이것 상세히 분석해 보십시다. 뇌일혈, 뇌경색, 그러한 뇌졸중이 아닌 이유로
구안괴사가 올 수 있어요. 반신불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장승격으로 치료하셨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치료 옵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분석해 봅니다.